그날도 어김없이 평화로웠던 어촌 마을에는 줄상여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 짙은 안개가 마을을 뒤덮은 새벽. 마을 골목 끝에서 상여 소리가 울려 퍼졌죠. 흰 상복을 입은 사람들, 붉은 띠를 두른 이들이 굳은 얼굴로 줄을 맞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상여야. 담벼락에 주저앉아 울던 노파의 손엔 이슬 맺힌 흰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고 지나가던 아이들은 숨을 죽인 채 행렬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줄을 당기는 이들의 눈엔 원망과 슬픔 그리고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두려움이 비쳐 있었습니다. 이번이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묘한 예감이 사람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얀 물고기. 그날 이후 계속 이래요. 그가 작게 내뱉은 말은 안개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죠.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어느 작은 어촌 마을, 짙은 안개가 바다를 덮은 새벽이었습니다. 이곳에선 하루가 일찍 시작됩니다. 어선들이 출항 준비를 마치고 바다로 향할 때 항구 한편에서는 용구가 묵묵히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용구는 40을 넘긴 나이였지만 그의 웃음은 마치 순수한 아이와 같았습니다.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느린 놈, 바보라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굽은 등과 거친 손은 고된 노동의 흔적을 보여주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순수했습니다. 야, 느린 놈. 그물 다 정리했으면 이리 와서 이것 좀 나르지? 성만이 거친 목소리로 용구를 불렀습니다. 성만은 마을에서 가장 큰 어선을 가진 선주로 용구를 가장 심하게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성만 형님. 금방 갈게요. 용구는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형님, 누님이라 부르며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무시와 업신여김 뿐이었습니다. 용구는 어린 시절 가족과 떨어져 염전으로 팔려가 노예처럼 구타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구조된 후에도 그는 이 어촌 마을로 흘러들어 또 다른 형태의 착취 속에 살게 되었죠. 주민등록도 늦게 되어 가족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싸게 부릴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의 가족을 찾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애 하나 있는 게 편하지. 어딜 보내겠어. 어촌계장 김씨의 말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은 용구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묵인했습니다. 그는 모두의 자비를 도맡아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용구는 항구 끝 그늘에 홀로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도시락은 언제나 가장 싸구려 반찬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 한 번 없이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용구야, 내 도시락도 좀 먹을래? 가끔 용구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사람은 마을 유일의 슈퍼마켓 주인 윤할머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용구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 역시 용구의 상황을 바꾸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고 자신의 슈퍼마켓 물건을 팔기 위한 손님 정도로만 이용했죠. 감사합니다, 할머니. 용구는 언제나처럼 사람들의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순박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후에도 용구의 노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은 물고기를 분류하고 어구를 정리하고 항구를 청소했습니다. 해가 지고 모든 사람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구야, 우리 집 앞 쓰레기도 좀 치워줄래?
내일 아침에 손님이 오신다네. 어떤 마을 사람은 자신의 집일까지 용구에게 시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주는 것은 몇 천 원의 돈이나 남은 음식 조금뿐이었습니다. 네, 형님. 금방 치울게요. 용구는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을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일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일상이라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 마을이 고요해질 때 용구는 겨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방갈로에 살았는데 사실 이것은 창고를 개조한 공간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지만 용구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용구의 방에는 그가 해변에서 주워온 조개 껍데기와 돌멩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값비싼 물건이 없었지만 바다가 선물한 작은 보물들이 그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죠. 내일은 좋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을까? 용구는 잠들기 전 창문으로 보이는 밤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은 모든 일이 끝난 후 혼자 낚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 그는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로 길게 늘어진 밤, 용구의 꿈속에서는 그가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이 흐릿하게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현실에서는 기억조차 희미해진 가족의 얼굴이었지만 꿈속에서만큼은 그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용구의 삶은 변함없이 흘러갔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그의 인생을 뒤흔들 운명적인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시간, 용구는 마침내 하루의 모든 일을 마치고 자신만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낡은 낚싯대를 챙겨 마을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작은 바위섬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물살이 세고 접근이 어려워 대부분의 어부들이 피하는 곳이었지만 용구에게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물고기가 잡힐까요? 용구는 항상 혼잣말을 하며 낚시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게 말을 건네는 듯 했습니다. 그에게 바다는 친구이자 가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다를 이익을 얻는 대상으로만 본다면 용구는 바다의 울림과 숨결을 느끼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죠. 낚싯대를 던지고 기다리는 시간은 용구에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그를 느린 놈이라 부르지 않았고 심부름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바다, 바람, 그리고 용구만이 존재했습니다. 어이쿠, 이번엔 감성돔이구나. 너 아직 이렇게 작구나. 그래도 살아있는 게 더 귀하지. 용구는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감성돔 새끼를 낚아 올리더니 잠시 빤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바다로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먹지 않을 물고기는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 바보, 그걸 왜 놔주냐고 비웃었지만 용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을 가벼이 대하지 않았고 그 바다에서 자란 생명들에게 늘 같은 존중을 보냈죠. 밤이 깊어갈수록 바다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별이 하늘에 가득 빛나기 시작했고 달빛은 물결 위에 은빛길을 만들었습니다. 용구는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낚싯대가 꺾인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강하게 휘어졌습니다. 용구는 반사적으로 두 손으로 낚싯대를 움켜쥐었고 그의 온몸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뻣뻣한 낚싯줄이 윙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팽팽히 당겨졌습니다. 뭐야 이거.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전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거대한 무게와 살아있는 힘이 바다 밑에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용구는 본능적으로 낚싯줄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또 한 바퀴. 낚싯줄은 쉽게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쪽에서 마치 생명체가 발악하듯 요동치는 움직임이 전해졌습니다. 낚싯대가 비명을 지르듯 휘고 용구의 두 팔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몸을 뒤로 젖혀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때 물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하얀 빛이 출렁이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에 반사된 물결이 아닌 스스로 빛을 내는 듯한 하얀 물체. 바닷물 속에서 꿈틀대는 그 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물표면 아래에서 붉은 점 하나가 용구를 향해 번쩍였습니다. 눈이었습니다. 붉게 빛나는 커다란 눈 한 쌍이 용구를 노려봤습니다. 용구는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을 친 것처럼 울렸습니다. 물 위로 떠오른 생명체는 마치 꿈과 현실의 경계에 선 것처럼 너무도 크고 너무도 신비로웠죠. 1미터가 넘는 크기에 온몸은 진주처럼 하얀 빛을 발했고 가장 특이한 것은 그 눈이었습니다. 붉은 빛을 띠는 커다란 눈은 마치 사람처럼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물고기지? 용구는 경이로움에 휩싸여 중얼거렸습니다. 순간 그 하얀 물고기와 용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용구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머릿속에 파도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과 공포가 그를 감쌌습니다. 물고기의 눈에서는 마치 눈물 같은 것이 흘러내리는 듯 했습니다. 용구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생명체는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어서 내 집으로 돌아가. 용구는 망설임 없이 낚싯줄을 자신의 손으로 끊었습니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얀 물고기는 잠시 물 위에 머물다가 용구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천천히 바다 깊숙이 사라졌습니다. 용구는 그 자리에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지만 손에 묻은 피와 끊어진 낚싯줄이 현실임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 방파제 너머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성만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용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봤어. 너 엄청나게 큰 하얀 물고기를 잡았다가 놓아줬지. 그런 귀한 것을 왜 놓아주는 거야? 이 바보야. 성만은 화를 내며 용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호흡에서는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습니다. 그냥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 눈을 보니까. 눈? 물고기 눈?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알아? 그런 물고기는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성만은 용구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용구는 저항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다음에 그런 물고기를 보면 반드시 내게 가져와. 알겠어? 성만은 마지막으로 용구를 거칠게 밀친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용구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낚싯대를 정리했습니다. 가슴속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지만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용구는 평소와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녁에 낚았던 하얀 물고기가 나타났죠. 이 마을 숨긴 죄가 많다. 바다가 기억한다. 라고 말하는 기이한 꿈을 꾼 것입니다. 꿈속에서 물고기의 눈은 붉게 빛났고 그 뒤로 마을 전체가 울부짖는 사람들의 모습과 소리가 뒤엉켜 물거품처럼 일었다 사라졌습니다. 용구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이상한 예감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바다가 기억한다고? 용구는 꿈속 물고기의 말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새벽이 되어 용구는 평소와 같이 일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어수선했고 사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제 그 하얀 물고기를 놓아준 후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용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신비로운 생명체와의 만남이 자신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마을은 수군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용구가 평소처럼 항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모여서 무언가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어둡고 긴장된 것을 보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듯 했습니다. 박신의 막내가 어젯밤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냥 그대로 누군가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용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신의 막내는 겨우 25살의 젊은 어부였지만 항상 용구를 바보라 부르며 심부름을 시키고 장난이라는 명목하에 괴롭히던 인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용구의 도시락을 빼앗아 바다에 던져버리고 모두가 웃었던 일이 있었죠. 왜 그런 일이? 용구가 중얼거렸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를 흘끗 보더니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치 용구를 피하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용구는 의아했지만 곧 자신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박신의 막내의 장례식이 치러졌고 마을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젊은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일은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출항했던 김신의 어선이 갑작스러운 파도에 전복되어 3명의 선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3명은 모두 평소 용구를 괴롭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그중 한 명인 정 씨는 항상 용구에게 가장 힘든 일을 시키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해경의 단속에 걸려 마을의 여러 어부들이 불법 어업 혐의로 적발되었죠. 마을에는 연이어 불행이 닥쳤고 매일같이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다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마을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마을 최고령자인 박 할아버지가 주민들을 마을회관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장기침을 몇 번 한 그는 서늘한 눈빛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네. 옛날 우리 마을 앞바다에 하얀 물고기가 살았다는 이야기지. 그 물고기는 바다의 심판자라고 불렸어. 마을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나타나 죄를 경고하고 때로는 데려간다고 했어.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마을에 일어나는 사고들, 그 줄상여도 설마. 박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네. 하얀 물고기의 저주일지도 모르지. 바로 그때 무리 뒤쪽에서 거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허허, 이 노인네가 드디어 노망이 났나? 물고기가 저주를 한다고? 지금이 무슨 고려시대야? 말을 뱉은 이는 어촌계장 김씨였습니다.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사고 좀 났다고 물귀신 탓하는 게 말이 돼? 그럼 우리 다 같이 점쟁이 불러다가 굿이나 하고 살아야겠네? 몇몇 주민들은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며 웃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박 할아버지의 말에 눈을 떼지 못한 채
묘한 불안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속삭임이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긴 해. 요즘 일이 너무 계속 겹쳐. 박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신이든 아니든 바다는 다 알고 있지. 누가 욕심을 부렸는지, 누가 침묵했는지도. 그 말을 들은 용구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 하얀 물고기를 만났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용구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물고기를 놓아줬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순간 용구의 경계선 지능장애로 인한 순진한 성격이 그를 움직였죠. 그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 그 하얀 물고기 봤어요. 낚시할 때요. 엄청 커다랗고 눈이 빨갛고 무서웠는데 저는 다시 바다에 놓아줬어요. 용구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마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순진한 고백이 너무나 뜻밖이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내가 그 하얀 물고기를 봤다고? 네, 며칠 전이에요. 그런데 눈이 슬퍼 보여서 저는 그냥 놓아줬어요. 용구는 물고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용구의 말에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공포가 분노로 바뀌었죠. 그럼 지금 이 저주는 저놈이 불러온 거잖아? 그냥 바다에 돌려보냈다고? 누가 그걸 믿어? 어디에다 팔아버린 거 아니야? 아니면 잡고서 죽였는데 지금 와서 무서워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의심은 빠르게 번졌고 곧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바보 자식이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어. 솔직히 말해봐. 너 죽였지? 없애버렸잖아. 용구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말들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물 섞인 부정은 사람들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용구가 하얀 물고기를 놓아준 것이 아니라 없애버렸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고백은 공포에 휩싸인 군중 속에서 증오의 불씨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저에게 말했어요. 물고기가 말을 했다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성만이 비웃으며 용구의 말을 자르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말로만 하던 분노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용구의 뺨을 세게 때렸고 다른 이는 그를 발로 찼습니다. 성만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은근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쾌감과 함께 다른 감정도 비치는 듯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만들래. 이러면 안 돼요. 지켜보던 박 할아버지가 겨우 사람들을 말렸지만 이미 용구는 얼굴과 몸이 멍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맺힌 눈물이 있었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의 순수한 사과에도 사람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용구를 마을의 재앙을 불러온 주범으로 낙인 찍었고 그날 이후 용구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가 일하러 오면 노골적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용구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일거리가 없어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의 냉대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마을의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또 다른 어선이 폭풍에 휩쓸려 실종되었고 그 배에는
평소 용구의 도시락을 빼앗아 먹던 최 씨와 그의 일행이 타고 있었죠. 또한 어획량도 급격히 줄어들었고 특히 성만의 어선은 며칠째 빈 그물만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마침내 어촌계장은 무당을 불러오기로 결정했죠. 이런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영적인 도움이 필요해. 무당이 마을에 도착한 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다는 불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당은 마을을 둘러본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큰 업보가 쌓여 있네. 바다의 영혼이 분노하고 있어. 무당의 말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용구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꿈에서 본 하얀 물고기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이 마을 숨긴 죄가 많다. 바다가 기억한다. 용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무당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들을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놀라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성만의 아들이 갑자기 아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연이은 불행에 더욱 불안해했고 무당의 굿은 계속되었습니다. 용구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한편으로는 하얀 물고기의 말이 계속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마을에 숨겨진 죄.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을 회관에 설치된 제단 앞에서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기도를 했습니다. 붉은 천과 오색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고 북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죠. 연이은 죽음과 사고로 공포에 질린 주민들은 무당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이 마을은 약한 자를 노예 삼아 일시키고 바다를 욕보였으니 대가를 치르는 것이니라. 바다에 저주가 걸렸어. 무당의 날카로운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약한 자를 노예 삼아라는 말이 용구를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았지만 누구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굿이 끝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쉽게 흩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고 서로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성만이가 하얀 물고기를 잡아서 숨기고 있다는 소리 들었어? 그래서 우리 마을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거래. 처음에는 그저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했지만 성만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고열에 시달리고 성만의 선원들이 갑판에서 미끄러져 팔이 골절되거나 그물을 끌어당기는 장비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소문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재앙이 하얀 물고기의 저주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마을 전체로 확산된 것이죠. 같은 시기 해경이 불법 어업과 금지 어종 포획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마을의 여러 창고를 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마을에 더 많은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마을 어촌계장과 몇몇 어부들이 수년간 불법 조업과 외국 어선과의 밀거래를 해온 사실이 밝혀졌고 일부 주민들은 생태보호구역까지 침범해 금지 어종을 포획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만의 창고를 수색했을 때 모두를 경악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죠. 성만은 자신의 창고 안 큰 수조에 금지 어종으로 가득했고 백색의 대형 물고기를 몰래 가두어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물고기의 형태와 특징은 용구가 설명한 하얀 물고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1미터가 넘는 크기에 온몸은 진주처럼 하얀 빛을 발했고 특히 그 붉은 눈은
마치 인간처럼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해경의 추궁에 성만은 결국 물고기 포획 사실과 은닉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용구가 하얀 물고기를 놓아준 것을 본 후 그날 밤새 낚시하여 결국 그 물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그 희귀한 물고기를 밀거래하여 큰 돈을 벌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그를 향해 질타의 목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어? 내가 우리 마을에 이런 재앙을 불러왔다고. 내 탐욕 때문에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알아? 내가 잡아놓고 용구한테 누명을 씌운 거야? 성만은 마침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욕심 때문이야. 마을 사람들은 그가 용구의 행동을 보고도 탐욕에 눈이 멀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용구는 하얀 물고기를 놓아줬는데 넌 다시 잡아서 가뒀다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야. 그러니까 용구가 물고기를 봤다고 했을 때 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성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무당이 성만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수조 안에 힘없이 누워있는 하얀 물고기를 본 무당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물고기는 용왕의 사자다. 그를 욕보인 죄는 곧 이 마을의 모든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이 생명을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는 끝나지 않으리. 무당의 말에 성만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것이죠. 성만은 용구에게도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괴롭히고 착취한 것, 그리고 하얀 물고기를 잡은 것까지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무당의 조언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하얀 물고기를 돌려보내기 위한 간단한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조심스럽게 수조에서 꺼내 특별히 준비한 물통에 옮겼고 모든 사람이 모인 가운데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 행렬 속에서 용구는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하얀 물고기를 만났고 그것을 바다로 돌려보냈다는 사실이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 도착한 성만은 물통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용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여러분, 제 욕심으로 우리 마을에 재앙을 불러와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성만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해변으로 내려갔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는 곳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하얀 물고기를 바다에 놓아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욕심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물고기는 그저 물 위에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하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하얀 물고기는 천천히 꼬리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점점 더 생기를 되찾더니 마침내 깊은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마을을 뒤덮고 있던 어둠이 걷히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 맑아지고 바람도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저주가 풀리는 조짐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그날 이후 마을에는 더 이상 이상한 사고나 죽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연이어 나가던 줄상여가 마침내 멈춘 것이었죠. 하지만 물고기를 돌려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용구에게 저지른 잘못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만이 앞장서서 용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용구야, 난 널 항상 무시하고 괴롭혔어. 내 도시락을 빼앗아 먹고 너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정말 미안해. 성만의 진심 어린 사과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용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용구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가 염전에서 구출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를 착취하고 모욕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인정했습니다. 용구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너를 한 사람으로 제대로 대할게.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휴식 시간도 보장할게. 우리가 내 가족을 찾는 것을 도울게. 그동안 그걸 막았던 것도 미안해.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용구의 손을 붙잡았고 또 다른 이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평소에는 무표정하던 사람들의 얼굴에 진심 어린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용구는 그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를 느낄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얀 물고기가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었잖아요. 용구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바보라고 불렀던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용구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를 존중하고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바다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바다를 단순히 이익을 얻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물고기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존재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라 진실을 보게 하고 변화를 이끌어낸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용구는 가끔 밤에 바다로 나가 하얀 물고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아주 멀리서 빛나는 하얀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얀 물고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용구는 그것이 자신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라고 믿었습니다. 재앙이 멈춘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깃들었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과 같은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정기적으로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는 이제 용구도 당당한 구성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그를 느린 놈이라 부르지 않았고 모두가 그를 존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의 미래에 대해 얘기해 봤으면 합니다. 새로 선출된 어촌계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전 어촌계장은 불법 어업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사임했고 마을 사람들의 투표로 새로운 리더십이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다를 존중하지 않으면 바다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어촌계장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얀 물고기 사건 이후 그들은 바다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이익을 얻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중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용구에게 향했습니다. 용구는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이제 그의 존재감은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용구 씨,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어촌계장이 용구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용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도 그의 의견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다가 아프다고 생각해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마디였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곧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용구의 말은 그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바다가 아프다. 그래, 우리가 바다를 아프게 했지. 이제는 바다를 치유해야 할 때야. 사람들의 중얼거림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바다를 남용해 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어업, 생태계 파괴, 무분별한 포획. 그들은 바다가 주는 혜택만 누리고 그에 대한 존중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성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얀 물고기 사건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아들은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고 그 자신도 법적 처벌을 받은 후 진정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용구 말이 맞아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바다를 우리 마음대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지 않았죠. 특히 용구를.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성만의 진심 어린 말에 사람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지속 가능한 어업 방식, 생태계 보호, 공동체 규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법 어업을 철저히 금지하고 생태 보호구역을 철저히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어획량을 자발적으로 제한하여 바다가 회복할 시간을 주기로 했죠. 또한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규칙을 세웠고 특히 용구와 같은 취약한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하얀 물고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작은 제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의식이라기보다는 바다와 자연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용구는 회관 앞에 홀로 남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그는 마음속으로 하얀 물고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내 덕분에 모든 게 달라졌어. 그때 어디선가 성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용구야, 늦었는데 집에 안 들어가? 성만이 회관 밖으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거친 톤이 사라지고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 더 여기 있을래요? 별이 예뻐서요. 용구의 대답에 성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용구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용구야, 정말 미안해. 널 오랫동안 괴롭혔는데 내가 사실은 우리 모두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었던 거야. 성만의 진심 어린 사과에 용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미소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별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은 새로운 결정들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획량 제한은 많은 어부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바다와 마을 모두에게 좋은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용구는 예전처럼 마을 일을 도왔지만 이제 그의 지위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임금을 받았고 적절한 휴식 시간도 보장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바다로 돌려보내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의 따스한 기운이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마을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죠. 이런 크기의 도미는 10년 만에 처음 보는 거야. 한 어부가 자랑스럽게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주변의 어부들도 모여들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종도 다양해졌어. 예전에 사라졌던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있어. 노인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마을 앞바다에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어종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바다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바다의 회복은 마을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어획량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더 질 좋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더구나 마을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생태 관광이 활발해졌고 이는 새로운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외지인들이 이곳을 찾아와 깨끗한 바다와 전통 어업 방식을 체험하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방문객들을 맞이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변화에 더욱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용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의 공식 해설사가 되어 방문객들에게 어촌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었지만 그의 순수하고 진실된 말투는 오히려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더했습니다. 용구의 명성은 점점 더 퍼져갔고 마침내 외지 언론과 방송국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변화와 용구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한 공영방송에서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촬영팀은 몇 주 동안 마을에 머물며 용구와 마을 사람들의 일상 그리고 그들의 변화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특히 용구의 과거, 즉 어린 시절 염전으로 팔려가 노예처럼 살았던 이야기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이 자세히 다루어졌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약한 자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요. PD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구는 그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방영 즉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자들은 용구의 순수함과 그를 통해 전해진 마을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마을의 변화 과정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후 마을의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70대 후반으로 보였고 긴장된 표정으로 용구를 찾았습니다. 용구라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곧 그녀를 용구에게 안내했습니다. 용구는 그날도 어김없이 해변가에서 방문객들에게 어촌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용구를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아. 용구는 자신을 부르는 낯선 이름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아세요? 여성은 다가와 용구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왼쪽 팔뚝에 반달 모양의 작은 흉터가 있지 않나요? 5살 때 그네에서 떨어져서 생긴. 용구는 깜짝 놀라 왼쪽 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자 정확히 그 자리에 반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흉터의 유래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항상 그것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었고 걸을 때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죠. 여성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히 용구의 특징을 짚어냈습니다. 특히 걸을 때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습관은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제 어머니인가요? 용구의 질문에 여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아들 정우는 5살 때 가족여행 중 실종되었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우리 정훈이가 매일같이 불렀는데 지금도 불러요? 달달 무슨 달. 여성이 말하자마자 용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노래는 그가 가장 힘들 때면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던 노래였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던 기억이었죠. 용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이어갔고 여성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DNA 검사가 진행되었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용구는 30년 전 실종된 김정훈이 맞았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용구가 가족을 찾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하얀 물고기가 이것까지 만들어냈다니. 성만은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하얀 물고기가 나타난 이후 마을은 재앙에서 벗어나 큰 변화를 이루었고 이제 용구까지 자신의 가족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용구의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용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 저는 이 마을에 좀 더 있고 싶어요. 여기에는 제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어요. 용구의 말에 어머니는 놀랐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약속했고 용구의 어머니는 마을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하여 아들과 가까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용구는 이제 자신의 진짜 이름이 김정훈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애정을 담아 용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용구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경멸의 별명이 아니라 그가 이 마을에서 쌓아온 새로운 정체성이자 존경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용구는 평소처럼 해변가로 나갔습니다. 그가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멀리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용구는 천천히 일어나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물가에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바로 그 하얀 물고기였습니다. 1미터가 넘는 크기에 온몸은 진주처럼 하얀 빛을 발했고 그 붉은 눈은 여전히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용구를 바라보며 수면 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용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감사와 존경, 그리고 깊은 유대감이 담긴 교감이었습니다. 고마워, 하얀 물고기. 내가 아니었다면 용구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하얀 물고기는 꼬리를 살짝 흔들더니 고요히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별 인사 같기도 했고 또 다른 만남의 약속 같기도 했죠.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영혼이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 오랫동안 부서진 것들을 다시 이어주는 법입니다. 바다가 품은 비밀은 마침내 빛을 보았고 버려진 이들의 목소리는 드디어 귀 기울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을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인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연만사였습니다.